예, 안녕하세요. 명절이었고, 연휴가 길어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자주 하지 않았지만, 좀 조용했는데, 요즘 당 문제 가지고, 매일 올라오는 소식들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고, 그랬죠. 어제 집회 때, 저희 걱정하고, 좀 다르게 많이들 나오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 가지 마음이 무겁고, 정말 2016년도에 그 거짓이 통하는 그런 세상 같아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예, 하여튼, 그랬는데, 기사를 보니까 조국이, 곧 재판을 받는다고. 원래 이제 이게 그, 입시 비리, 그 딸 입시 비리하고 상fon드 비리 관련으로 29일 날 재판이 내일이죠. 내일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여기에 그 유세수 감찰 무마 의혹 건으로 이거하고 재판이 병합되면서 12일 날 2월 12일 날로 재판이 연기가 돼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날 2월 12일 날 아마 준비기일 하면서 재판이 시작될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옛날에는 자기도 국민 참여 재판을 그렇게 칭찬했던 이 남자가 막상 자기 재판이 되니까 아무래도 국민 감정에 아무래도 좀 겁이 난다 보죠. 그래서 국민 감정으로 하진 않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재판이 들어가 보면 항상 판사가 그런 거를 국민 참여 재판을 하겠냐 이렇게 묻기는 해요. 그런데 아마 일단은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재판장에 가서 한번 묻는 게 있고, 지난번 17일 날 오종찬 기자가 조국이가 고소한 건으로 재판받는 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 오종찬 기자는 국민 참여 재판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판사가 아무래도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니까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국민 참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오종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조국이가 물론 오종찬 기자 유튜브 건으로 시작이 됐는데 정작 조국이가 고소한 거는 다른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오 기자가 알기 때문에 국민 참여 재판을 하고 한바탕 아주 크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고 일반 합의부로 들어갔는데 아마 그때 17일 날 저희가 김경수 재판 때문에 저는 거길 갔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종찬 기자 재판은 북부 법원에서 했는데 아무도 가지 않고 혼자 가서 판사하고 검사 앞에서 아마 대일괄성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재판이 시작되면 다음에 재판이 계속되면 제가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조국이 재판은 12일 날 2월 10일 날 병합돼 갖고 두 건인데 그 내용으로 보면 한 13가지인가 이렇게 처음에 기소된 게 불구속이긴 하지만 13건이었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돼서 하는데 집 마누라하고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집 마누라하고는 안 되고 동생 조건이를 재판하고 여자 판사가 있어요. 굉장히 조그맣고 좀 하여튼 그런 김밀이라는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가 하는 그런 재판에 배당이 받아갖고 재판을 하게 될 텐데 동생이야 그 학교 뇌물 선생들한테 돈 받은 거 그거를 재판 내용은 간단한 건데 여자 판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몸집이 작고 하여튼 제가 또 여러 가지 따지는 게 좀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조국이 거는 그렇게 됐는데 제가 아침에 또 기사를 오늘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데이비드 윤 제목이 네덜란드에서 버티는 최순실 집사. 요거 고속감인데 최순실이라고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 기사가 여기 네덜란드에서 버티는 최순실 집사 한국에 사법 정의 없다 이렇게 해서 제목이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 사람이 연루된 내곡동 허니마을 개발권 이 재판에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최순실 재판이 2017년 12월 13일 날 14일이 결심인데 13일 날 검찰이 김영철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내곡동 허니마을하고 관련됐고
뇌물건하고 관련돼서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기소는 못하지만 추가 기소를 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재판에 또 들어가 봤었어요. 남자 한모 씨라, 물론 제가 이름 알죠. 한모 씨라는 남자가 재판받고 있는데 사기를 쳤는데 이 사람이 데이비드 윤, 독일 교포 데이비드 윤이라는 남자, 윤형석이라는 남자하고 관련해서 사기를 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라 한 그 남자가 한 30 몇 살 되고 굉장히 젊었는데 독일 교포 이 사람하고 사기쳤는데 저는 뭐 최순실 재판에서 들은 얘기가 내곡동 허니마을 개발권 이렇게 생각하고 이 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원래 이 한모라는 남자가 뭐 여러 가지 비리가 많았었어요. 뭐 해산 물건도 빼갖고 수입한 거 자기가 통과내고 팔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허니마을 개발권이고 제가 증인이 나오는 거 그 허니마을 개발권 지금 여기 내곡동에 있는 거기가 지금도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아마 거기 판자촌 이런 게 있으면서 굉장히 말썽이 됐다가 아마 얼마 전에 판자촌은 비었나 하여튼 그런 굉장히 넓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개발권을 따주겠다고 해서 이 그 건설 회사에 접근을 해서 그 건설 회사의 회장한테 50억을 달라고 했다가 착수금으로 5억을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갖고 이 건설 회사 회장이 3억을 만들어 갖고 이 사람한테 줬어요. 그게 2016년 뭐 5월달 이 정도인가 이렇게 돼 갖고 사건이 대통령 사건이 2016년 이제 뭐 9월달 10월달부터 나왔으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 재판이 되니까 한 뭐 누구라는 남자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데이비드 유는 이제 도망을 가서 소재지 불명이라 뭐 재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권으로 이제 원래 이제 이 두 남자가 뭐 이 한국 남자의 한모 씨라는 남자가 하여튼 뭐 외국에서 그 이제 독일에 있는 교포가 한국에 와서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열심히 찾고 있다가 제대로 안 됐었어요. 당연하죠 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독일 유럽에 있는 이태리였나 유명한 브랜드를 가져와서 유통을 하려고 했는데 그 브랜드를 한국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거를 직접 뭐 하여튼 뭐 가져오던가 뺏어오던가 해갖고 유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독일 친구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다가 이 한국 남자 이 한 누구라는 남자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젊은 친구들하고 막 섞였어요. 그러면서 이 한국 남자도 그렇고 뭐 데이비드 윤도 그렇고 돈도 없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이제 헌인마을 개발을 하고 싶었더니 이 건설회사하고 어떻게 만난지 모르지만 하여튼 알게 이렇게 뭐 소개로 이렇게 돼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 이제 건설회사가 헌인마을 개발권을 따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굉장히 커서 아마 거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큰 이권을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개발권을 따게 해줬다고 최순실을 뭐 내가 안다 뭐 최순실과 청와대 관련 건을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법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검사들이 한 얘기라 뭐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나온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개발권을 따게 해줬다고 해서 50억을 달라고 했는데 그중에 착수금으로 5억을 먼저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돼서 3억을 받았는데 이 건설회사가 굉장히 작은 건설회사였어요. 작기도 하고 건설회사의 회장이 나이가 많았었고 거기에 조카가 증인으로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 서울대에 나오고 이렇게 이제 신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황당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도저히 이 3억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알지도 못한 이 사람들한테 3억을 줬냐. 이렇게 이제 신문이 계속되고 있다가 변호사가 나중에 이 증인한테 서울대학 나왔죠. 그래서 뭐를 전공했죠. 이렇게 하면서 아니 그런 분이 이렇게 이런 것도 모르고 돈을 줄 수가 있냐 이렇게 좀 추궁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건설 회사의 조카가 증인 나오는 재판도 봤었고 거기에 이제 회장이 드디어 그 건설 회사의 회장이 또 증인으로 나왔었어요. 뭐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헌인마을의 그 큰 규모의 개발권을 딸 능력이 안 됐었어요. 여러 가지로 뭐 증언하는 걸 들어봐도 저 정도의 수준으로 어떻게 개발권을 따냐. 그런데 대체로 아시겠지만 개발권을 따서 자기가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넘기잖아요. 넘기고 뭐 몇 차까지 넘길지 모르지만 그런 걸 했는데 이 회장님이 좀 나이 드신 회장님이
자기가 깜찍하게 그걸 따려고 했다가 3억을 준 걸 보고 5월이나 이렇게 됐다가 뭐 8월달 9월달 이제 대통령 사건 터지면서 일도 잘 안 됐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독일 친구는 날라버렸고 한국에 있는 한 누구라는 사람만 걸려갖고 이제 재판을 이렇게 받게 됐으니까 2016년도에 일어난 일이 2017년도에 이렇게 검찰이 기소하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짧은 시일에 됐었죠. 그래서 이 허니마을 개발건으로 최순실을 기소를 한다니까 그때 최순실가 재판 받고 이제 나가면서 앞으로 내가 청와대에도 팔아먹으려고 그랬겠다고 이렇게 이제 쏘아주고 나간 그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재판 항소심에도 다 들어갔는데 뭐 이 사람 엄마도 증인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이 남자가 뭐 1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억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런데 그거를 증언하는 그거를 위해서 엄마가 나왔는데 엄마가 미장원을 하면서 현금을 돈을 받아갖고 돈을 가지고 있다가 5천만 원 아들한테 주고 5천만 원 며느리한테 줬다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판사는 조의연이가 1심 판사였었는데 다 믿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현금을 가지고 있던 1억 같은 경우에 아마 뇌물이라든가 뭔가 좀 불법적인 일을 해서 숨겨놓은 거라고 챙겼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 남자가 제가 항소심에도 다 들어가서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노트를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3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5천만 원 형이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됐는데요. 지난번에 작년 4월달에 확정이 됐었네요. 이제 이런 사건인데 이 재판에서 보면 데이비드 윤하고 관련됐다는 거는 이제 이 한모라는 남자가 여러 가지 범죄가 있어요. 그랬는데 허니마을 개발건으로 돈을 받은 건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게 데이비드 윤인데 제가 그 재판에 들어갔어도 관련됐다고 제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 남자가 3억을 받아갖고 데이비드 윤한테 줬으면 환전을 은행 가서 보냈으면 은행 송금 영수증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데이비드 윤이 이렇게 연루됐다는 거는 제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뭐 돈을 받아갖고 미리 돈을 주고 썼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돈을 받아갖고 또 이제 이 한모라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몇 명이 있어요. 그래갖고 다 이제 찌즈 발급하면은 뭐 얼마나 돌아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데이비드 윤은 먼저 날라갔고 이 재판장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아마 그 독일에서 네덜란드에서 이 사람이 인터폴이 걸려갖고 네덜란드 법원에 지금 7개월인가 이게 갇혀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건데 한국으로 송환하는 것 때문에 재판을 이제 받는다고 해갖고 이게 나왔는데 아마 뭐 한국 법무부에서 한국 법무부 에서 아마 한국 법무부를 대리한 이 검사는 뭐 송환이 결정을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2월 10일까지 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송환이 결정되면 한국으로 이제 불려 들어와서 재판을 받던가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의 목적은 최승원 씨가 독일에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뭐 통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맡아줬다고 해서 이 사람을 가지고 최승원 씨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나 요거 조사하려고 하는 짓이라고요. 예. 그래서 뭐 물론 뭐 거기 독일에 있으면 통역도 하고 삼성하고 말 관련 이것도 봐주기도 했다는데 물론 뭐 최승원 씨가 삼성에서 이제 코아스포츠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말 거래를 한다든가 뭐 박은호도 독일 말은 몰랐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을 봐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최순 씨의 돈을 숨겨놓은 거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분히 의도적이라 생각하는데 이걸 보면서 또 웬일이지 왜 이거를 또 이맘때쯤에 또 나왔을까 이걸 또 제가 걱정을 하는데 30일 이번 금요일날 대통령 그 뇌물건 이게 결심인데 이게 이렇게 나온 거 보고 이것들 또 무슨 꿍꿍이 짓을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최순 씨하고 안정범 씨의 선고가 2월 14일 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또 무슨 짓을 작당을 하려고 이런 기사를 또 내보내나 저는 또 가슴이 두근두근 거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뭐 다 지금 이거 가지고 막 정신이 없죠. 뭐 계속 뭐 잠도 못 자고 막 유튜브 보고 글도 쓰고 막 이러는데
뭐 시간이 갈수록 사실 뭐 어제 집회도 끝나서 우리가 그 현장을 보고 또 많이 안심도 됐고, 또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저는 뭐 제가 카톡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분노 그렇게 지금 뭐 당원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거는 제가 일단은 안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뭐 페이스북에 봐도 그 글도 올라오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진짜 뭐 기가 다 죽은 그런 상태죠. 페이스북을 봐도 기가 많이 죽었어요, 스스로가. 그런 상태로 있는데 오늘도 제가 낮에 그 뭐 저도 그 유튜브 연합회에서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놀라울 노짜죠.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막 다들 정리가 되잖아요. 마음이 정리도 되고 그러는데 제가 뭐 처음부터 뭐 홍 대표에 대해서 뭐 다른 분들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그렇지만 제가 방송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제가 뭐 딸을 만나서 수다를 떨 경우에는 저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방송이 되고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그동안에 많은 유튜브들이 막 떠드는 것처럼 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능하면 말을 줄이고 뭐 불쑥불쑥 막 말을 해야겠다 이런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나라도 좀 참고 차분하자. 또 뭐 제가 그렇게 뭐 전체적인 사건을 꿰뚫어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참아온 면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 유튜브를 한번 3번 4번까지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받아 적을 정도로 받아 적으면서도 정말 많이 분노하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연합에서 하는 글을 보면서 사실 제가 할 말은 많은데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생각은 하면서도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되는구나. 본인 스스로도 뭐 우리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행동을 하고 말로서도 뭐 당원들이 지금 현재 있는 당원들 보고 많이 나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참 어처구니 없다 그럴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저도 마찬가지로 하여금 나오지 않아야 될 말까지 나오게 할까 이런 글을 참 보면서 뭐 외연 확장을 한다고 하고 나서는 외연 확장이 아니라 결국은 분열시키는 저런 짓을 도대체 정말 나이값도 못하는 저런 짓을 하냐. 사실 저도 그때 그걸 보고 또 뭐 다른 유튜브도 보고 막 불쑥불쑥 해갖고 막 바로 뭐 하려고도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자꾸 한숨 하나를 한번 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실시간 안 올리고 그냥 찍어서 올리자. 이렇게 좀 많이라도 감정을 제가 스스로가 감정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했는데 뭐 결론은 제가 또 보니까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를 한 거를 그것도 제가 느껴봤어요. 그래서 뭐 계속 오늘 대통령께 이제 정말 유치하고 짝이 없는데 제가 그동안 올렸던 글들을 정말 사실 저는 대통령 때 편지를 보내도 이렇게 유치한 편지는 안 써요. 뭐 누구를 고사질하고 막 이런 거는 안 쓰고, 물론 뭐 다른 동지님들이 이렇게 수필 같은 것도 제가 올리기도 하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구를 뭐 고사질하고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안 해요. 그랬는데 물론 뭐 제가 쓴 글도 좀 추상적인 이렇게 그런 거지 막 누구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원망한 그런 귀엽겠네요. 하여튼 좀 대체로 저는 좀 그런 글을 쓰지를 않고 특히 편지 보낼 때는 누구를 고사질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제가 쓴 글 위주로 오늘 뭐 다시 다 이제 뭐 컴퓨터를 올리면서 그래서 사진도 좀 뭐 넣고 등등 하다 보니까 그거 정리하는 것만 해도 뭐 한 6시 7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한 47장 47페이지까지 될 정도로 했는데 뭐 그중에 일부는 제가 최수연 씨한테 보내드릴 내용도 있고 또 대통령께 뭐 전부 다 대통령께 보내드릴 걸로 준비를 했는데 또 편지로 사실 뭐 그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려면 또 이제 너무 사연이 길어서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타이핑을 좀 하다가 또 또 올라오는 글들에 좀 대꾸도 하고 페이스북 대꾸도 하고 그랬는데 참 많이 생각들이 너무나 달라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참 그게 안 통한다는 것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땐 2016년도에 가짜 타블렛 피자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막 몰고 가는 그런 거라 참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좀 현재로서는 제 감정을 많이 가라앉히고 있어요. 예, 제가 글도 쓰긴 하지만 왜 이렇게 안 먹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일어난 대통령 관련된 거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걸로 본다면 절대로 대통령이 이런 행동과 말을 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저는 진짜 확신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말들을 너무나 사람들이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우리가 다시 또 먼 길을 가야 될 그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얘기했고 계속 페이스북이나 또 한 분이 또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했는데도 또 개인적으로 또 카톡을 보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보면은 조원진 대표의 편지를 대통령이 안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조원진 대표가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원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을 했으면 안 되고 저는 조원진 대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통령 편지를 안 받는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 대표가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말을 하면 안 돼요. 결국은 거기서 조 대표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말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대통령하고 싸우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비대위를 받다 안 받다 이것도 그 조 대표가 받다라고 얘기했다든가 여기에서 그 말로 끝내야지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거를 한다는 건 정말 그거는 굉장히 우스운 꼴이에요. 그거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기 때문에 저는 조 대표가 얘기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되고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보지 않았냐 편지를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냐 말하라 자꾸 이렇게 다고치는데 그게 대해서는 절대로 말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절대로 말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대통령이 나오신다고 해도 대통령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삭히고 조용히 일을 처리하지 그거를 이렇게 느끼게 누가 느끼게 이렇게 하는 그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조원진 대표의 태도가 굉장히 이해가 되는데 또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안타깝죠. 네. 그리고 김문수가 제가 그 토요일날 정강훈이하고 그날 집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제가 연설을 하나도 안 봤어요. 원래 안 보는데 또 이제 또 예민한 순간이라 좀 찾아보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보진 않았는데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김문수가 하는 그 무슨 한국혁명당 여기에 누구 이름도 올라가 누구 이름도 올라갔다 이제 올라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후에 우정찬 기자가 저한테 뭐를 물어보려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 외국의 시차 같은 것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려고 왔다가 이런 걸 알고 있냐고 해서 난 못 봤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모른다고 하니까 이제 김문수가 이런 걸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제가 그 유튜브를 못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그 김문수가 그걸 한국혁명당인가 이걸 토요일에 발표했는지 어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하면서 우종찬 기자 이름도 넣고 우병우 수석 이름도 넣고 김관진 장관 조윤선 장관 이름을 넣나 봐요. 댓글로 올라와요. 그래서 우 기자는 저한테 전화 왔을 때 절대로 그런 건 안 한다고. 그리고 지금 우 기자는 대통령 이 사건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여기에 집중을 하지 지금 이거는
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하질 않는데, 제가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그 홍 대표가 자기 유튜브에서도 우정찬 기자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오 기자가 이 정치권에 또 우리 연사로 많이 오질 않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정찬 기자를 연사를 불러지 왜 안 불러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봤는데, 사실 뭐 저도 오 기자하고 그렇게 막 가깝게 막 지낸다 이러진 않아요. 딱 볼일 볼 때만 볼일 보고 뭐 그 외에 뭐 수시로 연락한다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오 기자가 이렇게 막 집회 나가서 연설을 하고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물론 뭐 조그만 그 강당 같은 데서 강의는 하는데, 하여튼 무대에 서서 연설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 있는 동지들도 여러분들이 뭐 오 기자가 와서 하면 좋은데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오 기자는 그렇게 무대에 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보면, 오 기자가 우리 쪽에서도 와서 연설을 안 한 게 참만 다행이다. 만일 우리 쪽에 와서 연설을 좀 하고 그랬으면 이런 뭐 아수라판에 휩쓸려 갔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참 뒤늦게나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뭐 김문수가 하면서 우종찬 기자를 이름을 넣는데, 넣고 나서 소문이 딱 퍼지고 났는데 오늘 전화가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느끼면서, 야, 정치판이 이런 거구나. 일단은 자기네 마음대로 내질러 놓고 본인한테는 나중에 연락해서 뭐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이름 빼고 이러는 거구나. 하여튼 본인의 의사도 확인 안 하고 막 이렇게 올렸다고. 그리고 우병우 수석도 마찬가지예요. 우병우 수석 재판이 아직 안 끝났고 제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병우 수석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태고, 아직 항소심 결심도 안 끝나고, 이 검사들이 계속 증거가 필요하다, 증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해갖고 3월 10일 날 재판하면서 이게 또 그날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 결심이 안 될지 뭐 또 거기서 또 계속 재판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그런 상황인데 우병우 수석 이름을 쫙 넣어놨다고 그러는데, 꿈도 야무지지. 참 제가 김문수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제가 몇 가지 할 얘기도 있어요. 진짜 저는 보면서, 야, 정치인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제가요, 마찬가지로 2018년 8월 24일 그 대통령 재판이었었나? 그때 이제 하여튼 그때였었나 그랬는데, 저 이제 재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재판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김문수가 왔었어요. 그때도 저희는 이제 김문수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죠. 대통령 재판에서도 한 놈도 안 오고. 그래갖고 저희들은 막 이제 특히 제가 또 목소리 높이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문수가 자기는 추천 같은 거 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재판에 한 몇 번 왔었어요. 뭐 많지도 않아요. 뭐 하여튼 뭐 많아봤자 3-4번이에요. 근데 김문수가 이명박 대통령 재판 많이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정말 진짜 저런 뻥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니 우병우 수석 자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병우 수석 고생할 때 자기가 와보기나 했어요? 우병우 수석 재판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특히 여투에 들어가고 피켓 들고 우리 공화당 여투에 들고, 지난번 작년 1월 4일 날 석방돼 갖고 나와갖고 재판받으러 나올 때 가서 둘러싸고 기자들 마가 되고 얼마나 했는데요. 그리고 재판장에서 검사들이 얼마나 못되게 구는데, 그리고 구치소 직원이 데려가갖고 그 안에서 수갑을 철거덕 채울 때 제가 그때 오 기자 방송에서 내가 그랬잖아. 안에서도 채운다고. 그러니까 오 기자가 안 채운다고 이렇게 하고 제가 방송 중이라 두 말 안 하고 그래 방송이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우병우 수석 재판에 왔을 때 제가 유심히 봤죠. 그거 바가 있는 데서 나오면 바로 거기 방청객 있는 데서 거기 척거덕 하고 채웠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보고 복도에 나왔을 때 구치소 직원한테 막 소리 질렀죠. 직권남용이라고 들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한바탕 했죠. 왜 안에서 수갑을 채우냐? 복도에 나와서 채우지. 직권남용이라고 막 소리 질렀더니 처음에는 구치소 직원이 말 못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막 저희가 왜 수갑을 안에서 채우냐 막 하니까
이게 뭐 규정이라는 뭐라나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었고, 또 우병우 수석이 안에서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변호사랑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구치소 직원이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얘기했을 거, 우병우 씨 빨리 나오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막 방청하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막 구치소 직원한테 막 달기 들였었죠. 예.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서 뭐 심적으로 뭐 사실 제가 뭐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제가 하면 우병수도 할 것 같으면 제가 하지 김문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자기가 무슨 아유 하여튼 꿈도 야무져요. 아니 뭐 우리는 뭐 병신인 줄 아니 제가 뭐 병신인 줄 알아요? 진짜 눈독 들고 있는 게 누군데 진짜. 제가 언제부터 눈독을 들었는데 김문수가 지금 뭘 했다고 거기다 이름을 넣어요? 이제 어처구니 없어요. 그리고 또 김관진 장관님이 지금 세월호 관련 그 세월호 보고시간 관련으로, 근데 뭐 김관진 장관님은 나중에 그 안보실장을 세월호 사건이 되고 난 후에 5월에 임명이 됐다가 한 달 동안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2월 달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사건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뭐 서류하고 또 관련이 있다고 하고 같이 재판받는 게 있어요. 뭐 그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하여튼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고, 거기다가 또 사이버 댓글 관련 이것도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건데, 이게 이제 1년 6개월인가 다 뭐 이렇게 받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또 다른 분들 그 전에 이제 그 부하로 있던 분들이 재판 받고 있는 것도 있어갖고 이분도 편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론 저도 뭐 지난번에 박찬주 대장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재판에 다니면서 이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었죠. 뭐 당하고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좀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고 싶은 생각을 쭉 가지고 있었었죠. 그랬는데 하여튼 뭐 기회를 놓쳤었고, 또 재판 기일이 이렇게 긴 텀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하여튼 뭐 관련된 분한테 전화를 해서 장관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도 정보직을 달라붙어가 있다고. 근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본인이나 주변에서 그렇게 느낀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아직도 정보위원이 따라 붙고, 그래서 이건 뭐 제 편이고 하여튼 정보위원이 따라 붙고 뭐 그런다고 그러셨고, 변호사비 때문에 집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김관진 장관뿐만 아니고 전부 다 군인으로 있던 분, 그렇게 공무원들 했던 분들이 재판 받으면서 변호사비 되느라고 참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뭐 가슴 아프죠. 그런 분인데 감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뭐 김문수가 김관진 장관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응원을 해도 제가 더 많이 응원을 했지. 김문수가 무슨 진짜 뭐 자기가 도지사하고 국회의원 했으니까 얼굴 안다고? 아유 하여튼 꿈도 야무져요. 그리고 조윤선 장관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조윤선 장관의 재판이 걸리는 게 많아요. 뭐 너무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대법원에 있는 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세월호, 뭐 특조위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3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조윤선 장관님은 당연히 제가 하면 조윤선 장관이 형법만 재판 다 끝나고 있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랬는데 김문수가 조윤선 장관하고 또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름을 탁 넣었다고 하는 걸 보고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윤선 장관님은 아직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도 아직 안 끝났고, 이제 대통령 재판이 이번 31일 날 결심이 되고 나면 아마 이거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건이니까 아마 그래서 대통령건이 뭐 2월이나 뭐 3월달이나 하여튼 선고가 나겠죠. 요거 선고 나면서 아마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아마 전부 다 주르륵 다 아마 대법원 판결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에 따라서 조윤선 장관은 다시 감옥서 가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조윤선 장관을 넣고 그래. 김문수 진짜 이런 인간들이 정치를 한다고 설레발했는데 엄청 치고 앉았어요. 그리고 김문수는 제가 두고두고 싶는데 지난번 유튜브 연합에서 7월인가 8월 달에 김문수를 초청해갖고 강의 듣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도 물었어요. 배신한 인간들은 정치 다시 하면 안 된다. 근데 많이 모여 있는 거 보고 김문수가 정신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지만은
탄핵한 사람들은 정치 그만해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봤는데 하나도 진정성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우리가 이만큼 해왔는데 지금 선거가 다가오니까 지금에 와서 뭐 탄핵한 사람, 탄핵한 사람들은 정치하지 말아라. 그게 불과 2달 정도 차이예요. 그런데 뭐 그때하고 그런 얘기가 너무 진정성이 없어요. 예. 이런 이제 일이 있었고 제가 어제 사실은 먼저 다른 유튜브를 몇 개 봤더니 참 안타까운 게 완전히 이제 뭐 끝났다 생각을 하고서 많이들 씹더라고요. 뭐 우리 쪽 씹는 거는 뭐 제가 우리 쪽 유튜브를 뭐 그런 실생활하는 건 안 봤고 그런데 다른 이제 방송 가서 봤더니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하는 거 보고 제가 막 댓글을 달고 한 20분 뭐 1시간 뭐 1시간 뭐 10분 뭐 이렇게 되는 방송인 것 같은데 한 10분 보다가 막 열이 받아 갖고 막 이제 댓글을 달면서 보다 보니까 한 26분 이렇게를 보게 됐는데 더 이상은 뭐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그 유튜브에 소재가 없을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될까? 우리가 또 언제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할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진화TV가 조금 좀 긴 방송이긴 한데 제가 다 보진 않고 한 15분 정도 보다가 잤는데 그래도 진화TV가 뭐 뒤편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앞쪽에 15분 정도 되는 거를 봤을 때는 뭐 그런 대로 우리가 수용할 만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우리를 나무라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물론 지금에 와서 보면 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시도를 해보지 않았나 이런 뭐 반성 뭐 제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조금 반성 같은 그런 거를 우리가 어렵더라도 그 정도는 좀 해봤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은 하고 봤는데 그나마 진화TV가 조금 좀 뭐 괜찮게 좀 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결과적으로는 뭐 결국은 결론이 다 나게 되면서 이렇게 또 살벌하게 헤어지는구나. 제가 지난번에 12월 2일 날 그때도 뭐 그 조용한 방송 급건을 해갖고 그 유튜브 하는 사람한테 또 뭐 그러고 또 뭐 최근에도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끝을 내더라도 이렇게 악감정으로 끝내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응? 그리고 더구나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왜 막 순식간에 강풍처럼 막 갑자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몰아내지 말고 그분들이 돌아올 공간을 좀 남겨놔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막 살인을 해버리는 것 같아서 어제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뭐 카톡을 보라고 또 일부러 전화하고 그걸 보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안 열어봤어요. 뭐 열어봐서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살벌한 전쟁이 많이 벌어져서 골이 굉장히 깊게 됐구나. 뭐 제 혼자 뭐 발버둥을 쳐도 이게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네요. 그런데 저는 뭐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뭐 같은 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뭐 1월 14일도 마찬가지고 제가 연말에 울면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막 썩은 뭐라도 바퀴벌레라도 걸레라도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더 받아서 앞선 번호를 받자. 용도 폐기를 하더라도 하여튼 뭐 그런 마음으로 하자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당원들을 좀 다독이고 이 감정이 급하게 흐르지 않도록 해보려고 했는데 뭐 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뭐 극성 그런 분들은 뭐 저하고 또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안 됐고 물론 오늘 저녁에도 저한테 카톡 온 정말 친하게 지냈다고 했는데 그분도 대통령 아니 조원진 대표가 그 뭐 편지가 대대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을 밝혀라 뭐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조원진 대표는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모른다고 해도 그거 홍문종 입에서 나왔다고 해도 조원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모든 사실을 알아도 대통령 끝까지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제가 뭐 연휴에 뭐 하도 답답하고 그래서 글도 쓰고 했는데 대통령 그 끝까지 얘기 안 하실 거예요. 네. 그런 상태라 제가 이제 오늘도 편지를 쓰고 했지만, 제가 편지를 쓰면서 대통령한테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출력도 하고, 응? 우리 활동사 이거는 막 기사, 이거는 이제 우리 공화당 천막 인해 전술 국회 앞 100개 쳤다는 거, 12월 달에 아마 그 기사예요. 국회에서 여의도 앞에 친 거, 이런 거 이렇게 보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강화문 세종문화회관 거기 우리 계단에 앉아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다는 거 이렇게 기사랑 해서 보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요거는 또 여의도에 있는 공수처 이렇게 기사, 신문기사 위주로 제가 이제 신문기사 난 것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찍은 사진도 보내드려요. 근데 이제 신문기사 난 거는 언론에서 다뤄졌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기사랑 같이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제가 대통령께도 제가 60이죠. 앞뒤로 메고 다니는 거, 그거 제가 처음에 피켓에서 들었던 거, 그거 제가 많이 보내드렸어요. 제가 옛날에, 2017년도에 손석희 총살 카메라 해서 했던 거, 그때 제가 피켓을 막 지하철에 들고 다녔던 거, 지하철에서 제가 싸웠던 거, 그거 제가 다 페이스북에 올린 거 다 출력해갖고 대통령께 보냈어요. 저는 요즘에 사태를 보면서, 이거는 홍문종이나 조원진의 문제라기보다, 왜 대통령이 홍문종을 왜 만나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조원진 대표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제가 묻고 싶은 게, 왜 대통령이 홍문종을 만났냐. 저는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홍문종이나 조원진의 문제가 아니고, 조원진 대표 뒤에는 수많은 울고 있는 국민들이 있어요. 응? 그러면 이거는 조원진 대표의 문제가 아니고, 이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이런 울고 있는 이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 노인네들을 생각해서 조원진 대표를 만나지 왜 홍문종을 만나냐. 저는 이게 절대 이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 제가 뭐든 일어난 것을 제가 인정하겠는데, 대통령이 홍문종한테 메시지를 전해줬다 이 자체는 제가 이해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메시지를 주고 마고 할 것도 아니지만, 홍문종한테 메시지를 줬다는 자체가 저는 절대로 이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믿지도 않고, 또 대통령이 메모를 메시지를 종이 메시지를 줬다. 물론 조원진 대표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 상태가 딱 적은 거 팍 해놓고 이렇게 봤는지, 있다 하고 있는 척 하면서 했는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좋을 때 우리는 다 좋아요.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도 다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해. 뭔가 따져봤어야 돼. 이런 순간 많아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조원진 대표는 그때 봤다고, 가로세로에 나와서 봤다고 하셨으니까 봤겠죠. 근데 그 봤다는 정도가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보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봤다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조원진 대표는 더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말을 한다면 스스로도 못난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것도 대통령 사이 두고 싸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조원진 대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오늘도 홍문종 대표가 유튜브 연합에서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제가 굉장히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야,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창피하더라고, 제가. 그리고 홍문종 대표가 계속 박 대통령 이거 나오는데 제가 막 새아려 보고 싶더라고요. 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대통령 하는데 놀라울 따름이에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마음으로 다들 의심하는 그런 거에서 제가 한치도 안 벗어나고, 그리고 제가 못 들을 수도 있는데, 물론 유튜브를 많이 그분의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아서 못 들을 수도 있는데,
그 8월 달부터 이창원이가 돌아다니면서 당원들을 개인 접근을 해가면서 그런 대통령에 대한 얘기, 그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홍문종인 대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우리한테 해명을 제대로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하고 다닌 그런 행실과 또 그 사람이 말하고 난 내용에 대해서 왜 홍문종 대표가 한마디도 안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저는 뭐 당에서도 뭐 이렇게 결정을 또 하셨고, 사실은 내가 결정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그랬는데, 뭐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얘기는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상태에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느낀 모든 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네요. 제가 너무나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것 같고, 말을 하면 할수록 제가 대통령을 모욕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의심을 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들은 내용 정도로 하는데, 하여튼 뭐 홍무정 대표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의심을 갖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비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명함을 줬기 때문에 지난번 22일 날 그 최소은 씨 재판에 정준길 변호사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정준길 변호사가 좀 시간이 좀 일르니까 기자들한테 명함을 나눠주고 있는데 저도 명함을 받았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명함을 받아서 제가 잘 보이도록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지금 이렇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정치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뭐 좋은 뜻이겠죠. 좋은 뜻인데 지난번 어제네요. 어제 집회를 할 때 그 이제 이 두 분이 관련된 두 분이 와서 텐트도 치고 열심히 형 집행정지 신청하는 것도 받기도 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약간의 그 노파심이랄까 약간의 우려랄까 이런 게 좀 들었었어요. 물론 좋게 쓰겠죠.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동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2016년도 10월 24일 날 대한문 집회를 처음 나갔어요. 물론 그전에 막 11월 달부터 여의도에 막 대통령 사건 나면서 막 촛불들이 거기 모인다고 해갖고 제가 두 번이나 갔었는데 그 뭐 태극기 집회가 있는 거는 제가 발견을 못하고 비가 오는데 제 친구랑 추적추적 다닌 적이 있었고, 좌파들이 국회를 둘러싼다고 해갖고 우리도 태극 쪽에서 올 줄 알고 막 하여튼 거기를 헤맸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2016년 11월 달은 제가 뭐 일본에 출장 갔다 오고 11월 달에 홍콩을 갔다 오고 등등 해갖고 시간이 안 맞아서 12월 달에 나가지 못하고 12월 24일인가 이때쯤에 이제 처음에 대한문 집회를 나갔었어요. 그때 나가서 굉장히 많이 울었었죠. 굉장히 왜 이런 상황이 됐나. 이제 그 나와 계시는 어르신들 보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제 친구 그 초등학교 동창 남자 있는데 하여튼 남자애 2명하고 저랑 나갔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울었었어요.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2017년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2017년도 어느 때쯤부터인가 서경석이가 이 청계천들을 나눠서 이제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대통령 탄핵되시고 이제 막 선거가 되고 이러는데 이제 그때쯤에 이렇게 선거로 막 되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서경석이가 하여튼 태극기 집회가 되면서 무슨 이렇게 서명일까 뭐 이런 걸 받았다고 한 거를 얘가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선거가 돌입되면서 막 페이스북에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서경석이가 그런 걸 받아서 이걸 어떻게 썼겠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저도 이제 그때 머리가 팍 돌았었죠. 서경석이가 이렇게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막 이제 글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글을 썼는데 다른 사람들도 저랑 같은 생각의 글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3월 16일 날 그때 이제 제가 아는 그 동지 한 분이 김평호 변호사가 미국에 돌아가시고 그 기도회를 한다 이래갖고 제가 세문안 교회를 막 급하게 뛰어갔었어요. 갔는데 김평호 변호사님의 그 기도회는 아니었었고
서경석이가 정치 무슨 집단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뭐 그날 그 식순 같은 거 자료 제가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16일이었는데 서경석이가 김문수 보고 대통령 후보로 나가라 막 이렇게 미는 거 있었어요. 아직 하루 남았으니까 결단하기 전까지 하루가 남았으니까 김문수 보고 막 나가라 이렇게 해서 김문수가 이제 자기 이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안 나갔었죠. 물론 그때 이제 김진태 나갈 때 우리가 다 돈 모아서 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뭐 돈이 없어서 안 나가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서경석이가 김문수를 밀고 김문수가 일어서 갖고 얘기하는 걸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런 이제 식순에 따라서 일이 끝나고 나서 서경석이가 하는 게 지역별로 나눠갖고 분담 토인가 뭐를 하는 거예요. 뭐 무슨 기구를 짜고 이런 거 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뭐 제가 볼 건 다 끝났고 제가 원래 가려고 했을 때는 김평호 변호사의 기도인 줄 알고 갔으니까 그랬는데 뭐 조금 의심스럽고 뭔가 호기심은 났지만 뭐 지역별로 나눈 거 분단 토의 뭐 하여튼 그 정치 관련이었었어요. 제가 뭐 거기까지 갈 마음은 없어서 이제 나왔던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충분히 증거로 쓸 수가 있는데 서경석이가 과연 그 서명석이가 그 서명 받은 것을 과연 어디다 썼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서경석이는 그전에도 무슨 또 이런 걸 받아갖고 또 어디다 갖다 썼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뭐 요거는 뭐 내용들이 제가 잘 확실하진 않고 추측이니까 제가 뭐 그때 일을 사실인 것처럼 말할 수는 없겠는데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목사가 하여튼 서명 받은 거를 어디다 갖다 줬다는 얘기를 이제 페이스북에서 많이 공유를 했었고 저도 그런 내용의 이제 글을 썼는데 실제로 나중에 그 자유한국당 이름을 바꿨죠. 당 이름을 바꿨으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제가 몇 명 만났어요. 그러니까 서경석이가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갖다 썼는지 분명히 그거를 가지고 우리랑 그 탕기구하고 대한문에 모였던 우리들하고 다르게 달랐으니까 서경석이가 그 서명받은 걸 어디로 갖다 줬는지는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락을 받았다는 사람도 제가 만났으니까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제 정강호 목사가 나와서 강화문에 나와서 또 서명을 바꿨잖아요. 천만인 서명 뭐 문재인 뭐 무너뜨리는 거 문재인 끌어내리는 거 서명을 받는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또 우리의 그 천만인 무죄 석방하고 똑같으니까 무죄가 안 들어간 그거 외에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저도 말리진 않았었어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얼마 있다 생각하니까 저게 뭐지? 과연 저 서명을 받아가고 어디다 쓰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당원들 이렇게 보는 분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저 서명 받아갖고 어디다 쓸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해주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떤 경우는 뭐 노골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연락 받고 있잖아요. 그 정강호 쪽에서 연락 받는다고 제가 또 몇 명한테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 정중일 변호사가 또 유예하고 물론 거기다 갖다 낼 거예요. 갖다 내는데 추호라도 나중에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연락 오는 것이 이거하고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제가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제가 최근에 일어나는 사태를 보면서 야 우리가 뭐 태극기만 들고 왔다 갔다 했지 진짜 우리가 정말 모르는구나. 당연히 뭐 정치를 우리가 모르지요. 모르는데 야 진짜 우리는 진짜 모르는구나. 정치꾼은 저렇게 하나 보다. 아주 뭐 새삼 놀래고 하여튼 어처구니 없다는 놀랄 노자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오늘 제가 그 미디어 아니 뭐지 오늘 홍문종
그 강화문에서 김문수하고 정강훈이하고 뭐를 한다고 하니까 또 김문수를 뭐 대통령을 만든다나 뭐 어쩐다나 하여튼 뭐 수시로 바뀌니까 뭐 사실 이거는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옛날엔 김무성을 대통령을 만들겠다, 뭐 김문수를 대통령을 만들겠다 이런 거 많았어요. 뭐 김무성은 2018년 10월 달에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또 그거 아니면 김문수라는 건 우리 김문수를 한다는 얘기는 뭐 다 알고 있었어요. 놀랄 것도 아닌데 기어이 이제 이번에 김문수를 뭐 대통령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거기에 홍문종 대표가 갔다가 자기는 빠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홍문종 대표가 빠지면 지금 앞에 있는 세력이 누구예요? 아니 뭐 외연 넓힌다고 가갖고 이게 또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대한문 뭐 동아면세점 뭐 만민 이거 해갖고 아니 강화문 쪽에 그 정강훈 쪽에 있는 사람을 빼갖고 와야지 무슨 또 우리 공화당에 있는 사람을 빼갖고 와서 뭘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체면도 없어요. 아유 자존심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 하는 얘기가 벌써 그 강화문의 정강훈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깍두기 머리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 편이에요? 전부 다 자한당 쪽인데 그런데 거기서 김문수나 정강훈이가 무슨 당을 만들어갖고 자한당하고 다르게 유승민하고 합치는 한교안하고 다르게 자기네가 이쪽에 뭐 태극기 뭐 보수파 뭐 해갖고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 나왔던 유튜버들이 누구 편인데 다 절로 갔잖아요. 자한당 쪽으로 가니까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전부 다 뭐 봤을 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홍문종 대표가 나가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뭐가 되겠어요. 아니 모르는 국민들을 깨우치고 거기를 끌어모아야지. 있는 사람 열로 빼들고 절로 빼들고 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에? 아니 빼돌리다니. 아유 저 크게 노셔야지. 그렇게 노시면 안 되죠. 무슨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마음들을 다치고 이런 건 있는데 아니 어른이 돼갖고 다독거려주고 이렇게 하지 무슨 사람을 빼돌리고 뭘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홍 대표가 갈 곳이 어딘가 제가 봐도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뭐 스스로 자처한 길이니까 뭐 어떻게 하실지는 뭐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당원들을 좀 덜 다치게 해 주시기를 제가 그 홍문종 대표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뭐 그전까지는 우리가 매일 싸워요. 우리도 맨날 싸우고 다치긴 하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홍문종 대표님은 당원들을 다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뭐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다치고 또 뭐 변화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갑자기 이 홍문종 대표님 때문에 생긴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홍문종 대표님은 더 이상 뭐 좀 뭐 경륜도 있으시고 사람들도 많이 다루어 보셨으니까 그렇게 다루셔야지 당원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나중에 여러 사람한테 말 듣는 그런 짓은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뭐 갈수록 우리는 뭐 우리 당원들은 정리가 되니까 제 자리 스스로에서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서 하면 될 것 같고 다행스럽게 뭐 조은진 대표가 오늘도 또 새로운 인물도 영입을 하셨고 저는 참 기분이 좋은 게 그런 뭐 기존의 정치인들이 아니고 정말 저희가 봤을 때 참 알찬 분들을 이렇게 영입을 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참 기뻤어요. 제가 이제 대통령께 보내드릴 그 글들을 막 이렇게 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스크린샷 해갖고 이제 글 보내다 바로 이제 넣고 그래서 뭐 오늘은 늦어서 제가 보내드리지는 못했는데 내일 대통령께 보내드리면 모레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있지만 제 스스로가 대통령께 뭐 정말 제 성심성의껏 물론 뭐 글씨가 너무나 졸필이라 창피해서 참 많이 망설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편지를 쓰는 정말 진심으로 대통령께 편지를 썼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저의 말 아니 우리들의 글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 좀 뜨뜻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대통령께 매일 편지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저도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쓰는 거를 또 매일 매일 한다는 건 참 어려운데 그분은 매일 편지를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대통령께서 고맙다고 이렇게 전해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매일 편지를 쓴다고.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정성을 쏟는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공화당에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누굴 만나시겠냐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한 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조금 당원 동지들이 여유를 가지세요. 뭐 스스로 우리가 자부심 느낄 정도로 그런 분들이니까 전혀 흔들릴 거 없어요. 그래서 자긍심 가지시고 조금 한 발자국만 좀 한숨 하나 한 번 더 쉬고 그렇게 해서 조금 여유를 좀 가지시고 뭐 사실 뭐 저도 뭐 보면서 성질 나는 걸 꾹꾹 참아요. 참고 안 보고 이게 제 개인적인 문제라면 저도 막 머리 막 다 집어 뜯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사실 이 문제를 조금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막 직접적인 표현은 제가 좀 안 해도 될 정도로 잠깐 물러서 있기 때문에 그런 막 유튜브를 보면서 막 그런 댓글을 달아서 뭐 유튜버들을 막 화내게 하고 욕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저도 물론 너무하다고 이렇게 욕하고 나다 그냥 나와버리죠. 그래서 막 가서 욕하고 뭐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세요.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은 뭐 지들이 방송할 건 하지만 우리가 욕하면 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보다가 나와버리면 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유튜버들이 있는 거 저는 뭐 제가 그 유튜버들이 보도록 댓글 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서 뭐 댓글 달면 뭐 짧게 하기도 하는데 따로 메시지를 보낼 때는 좀 길게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여러 번 그런 메시지를 보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메시지를 보냈는데 또 뭐 그거 가지고 제가 메시지 보낸 거를 제 말을 안 들었다가 한번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참 아쉽죠. 제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안 했을 텐데 하여튼 그 자기 감정 내키는 대로 하다가 하여튼 낭패 본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여유를 가지시고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 또 다른 동지 매일 인터넷 편지를 쓰시는 분 뭐 또 후원금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후원금을 내는 분 이런 분들이 우리 당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우리들한테 감동을 받으시리라 생각해요. 뭐 홍문종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편지를 안 받으신다. 뭐 설사 조원진 대표가 홍문종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조원진 대표가 뭐 어떤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홍문종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저는 대통령이 그런 거 갖고 삐진다든가 그렇게 한다고는 절대 생각지 않아요. 그렇죠 뭐. 거짓은 아니 진실은 하나 거짓은 수백 수천이에요. 진실을 하나 퍼뜨리려면은 2개밖에 안 돼요. 그거 두 사람이 또 퍼뜨리면 4개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거짓은 100개, 200개, 1000개, 2000개 퍼지는 속도가 말할 수 없어요. 세포 분열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진실이 알게 퍼질 때까지 진실이 알려지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진실은 하나예요. 말이 많이 많지가 않아요.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이 많아요. 근데 진실은 하나예요.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 내시고 뭐 흔들 거 없고 뭐 자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 말이 많은 거하고 뭐 한마디 말로 끝내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용기 내시고요. 하여튼 뭐 저도 내일 또 재판에 내일 29일날 내일 29일날 조범동 그 조국의 오촌 조범동 재판이 10시에 있어요. 그리고 윤규근 윤총경 참 어렵죠. 이 사람 또 조국이하고 그 애월 식당에서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찍었던 이거 뭐 하여튼 경찰로서 경찰 일 안 하고 딴짓 했다는 거 뭐 엄청 변호사가 무죄라고 주장하더구만. 하여튼 이게 있는데 내일 또 2시에 중앙지검 앞에서
또 우리 동지들이 요 무슨 고소한 건있는데 요게 좀 자꾸 기각된 게 있어갖고 다시 아마 요게 또 뭐 항소 요 자료 제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내일 2시에 중앙지검으로 나오셔갖고 같이 하도록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내일 봐서 윤규건 재판은 뭐 기분 내키는 대로 들어가든가 말든가 하여튼 그래서 2시에 요 기자회견 하는 걸로 중앙지검에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목요일날 30날 요게 이제 2시에 세월호 보고시간 결심이 있어요. 그 김기춘 실장님, 김관진 장관, 김장수 장관 요 두 분이 있고, 근데 또 신상철 이게 아마 세월호 하여튼 뭐 이 세월호 거짓 뭐 하여튼 소문 뭐 이런 건데 이번 항소심 선고가 또 2시에 있네요. 있고 그 다음에 염동열 요 강원랜드 요건 이분 선고가 있어요. 이게 아마 항소심은 아닐 것 같은데 건성동하고 같은 그 유사한 재판인데 이게 모르겠네. 이거 잠깐만요. 하여튼 아마도 이게 아마 1심 선고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선고가 내일 10시 반에 있어요. 아니 30날 10시 반에 있고, 그 다음에 이민걸, 이규진, 심상철 뭐 사법농단 관련으로 재판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태종 씨도 10시에 있는데 이분들 재판도 아마 거의 곧 결심이 될 거예요. 지난번에 성창호, 조희연, 또 누구지? 예. 신광열, 조희연, 성창호 이분들은 벌써 지난주 월요일인가 이때쯤엔 결심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도 곧 이렇게 결심이 돼가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뭐 수술하고 아마 이번 주에 재판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뭐 좀 심한 그런 몸 상태로 수술을 받고 아마 요번 주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분의 그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은 금요일에 있어요. 금요일에 있는데 10시에 있는데 이날 5시에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 있잖아요. 5시에. 네, 그래서 아마 목요일 금요일 날은 법원에서 있어야 될 그런 날이에요. 예, 그리고 뭐 2월 달에도 또 재판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하고 채팅을 하면 좋은데 제가 그런 거 잘 준비하지 못해갖고 여전히 말로만 뭐 유튜브를 하지 제대로 하지 못해갖고 항상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상태라 이게 이제 찍어서 나중에 이걸 올리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못하더라도 실시간 방송해서 올려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잘 못해갖고 올리지를 못하고 그런 면이 있네요. 네, 하여튼 뭐 동지님들이 다들 뭐 마음들이 강하시니까 뭐 누가 흔들어도 흔들지 않는 각오로 우리는 그냥 한 가지만 보면 돼요. 탄핵무효로 같이 외칠 수 있느냐. 근데 대통령만 보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누구가 어떤 일이 있었더니 그가 건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더 많은 길을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옳으니까 그렇게 쭉 가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